금융자산들이 토큰화된다. 이거는 즉 전통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을 시키겠다에 대한 방향성이고, 그럼 그 기관들은 툴이 필요해요.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핵심 인프라를 시작하고 만든 게 사실 이더리움입니다. 이미 마켓 쉐어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55% 이상 가지고 있고, 디파이 시장에서도 52% 이상을 쥐고 있고,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앞으로는 이 기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토크나이제이션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원천적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우리나라 크립토, 코인 쪽 관련된 정보랑 데이터를 다루고 리서치도 함께 하고 있는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동 운영 대표로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가 바뀌고 있는데, 간단히만 이야기를 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실 나온 거는 이미 한 16년 정도가 됐는데, 지난 2024년 한 말 정도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들어와서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씩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용성 이런 것들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 변화 상태에 있는 게 요즘 비트코인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68K 부근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과도기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과도기적 흐름이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그 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돼 있었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었고, 뭐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자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연기금이나 뭐 은행권, 보험사 등 이런 대형 자금,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자금들은 사실상 아직 거의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현재 비트코인의 기관 편입 상황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리테일은 어느 정도 기존의 정체가 있고 기관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었다가 생각보다 규제 법안들이 느려지는 것들도 있고, 전쟁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매크로가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의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 10월에 한번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유동성을 전체적으로 악화시키는 그 당시 유동성 공급자들이 대거 청산당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전체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진출은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인 자금들이 아직 들어오기 전 상태에 답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파생상품 위주로 현물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얇은데 파생상품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 이 청산되는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계속 부담이 걸려 있는 게 요즘 비트코인 상황의 분위기이고, 최근의 하락이나 약간의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현물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약한 상황에서 장기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측면 불안정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이나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요즘 온체인 지표들에서도 경고성 메시지들이 나오는 게 여전히 한 54K까지 더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게, 물론 54K까지 더 밀릴 수도 있고 전쟁 국면 등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반대 관점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기에는 이벤트성이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전쟁이나 이런 압박 때문에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 있었던 충격이나 그 이후에 경제 여파 등으로 있었던 충격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던 적은 있지만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꽤 빨리 회복을 했었고, 해당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는 펀더멘털로 늘 돌아왔었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 여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지나가고 나면 원래의 지금의 비트코인이 도입되고 기관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회복세는 꽤 빨리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구글이 양자 컴퓨터 발전에 따라 비트코인 보안이 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 투자적으로 바라볼 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고 업계 인사들도 이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창업한 CG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는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깨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위협이 늘어난다도 맞지만 반대로 양자 컴퓨터는 그 한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암호학을 또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도 똑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마이닝이라던가 채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완해낼 것인가에 대한 업계의 고민도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비단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쪽에서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좌시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더 리스크일 텐데 업계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5%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이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위협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대응 노력들도 발표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향점으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이 했을 때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 그대로 이미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지위를 얻어온 금의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로 비교하기에는 디지털 금으로서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간단히만 예를 들어도 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그 펀드, 자금의 성격이 중앙 정부들, 중앙은행들, 연기금 혹은 보험사, 은행 등 가장 보수적으로 매수 매도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전략적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게 금의 현재 포트폴리오 투자사들이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여전히 그 헤지펀드나 어쩜 단기 자금성의 기관들 및 개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서의 속성이 없어서 그렇냐라고 볼 건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여전히 그 뭐 바젤위원회에서 해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규제에 대한 아직은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위험 담보금을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나 장기 자금들이 가져가기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성격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형태의 장기 자금성이 들어와서 금처럼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 그 비트코인은 그 ETF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금이 금이 되어 가는 과정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의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이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골드 ETF가 걸렸던 시간 대비 똑같은 규모의 AUM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는 그 수십 배의 속도를 그 단기간에 채워냈던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디지털 금으로 가기 위한 그 기본적인 성격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실질적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이 금의 위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년, 2년 내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형태로 금과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금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모양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거를 업계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는 사실 진짜 5, 6년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개념적으로만 비교가 됐고 최근 들어서는 나오는 게 그래도 시총 규모가 이 정도까지 갔다. 그리고 제도권 기반도 이렇게 갖춰갔다는 것들이 불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위협이 어떤 형태인지는 다를 수 있지만 유의미한 형태의 그 디지털
디지털 금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한 1-2년 조금 빠를 수 있고 한 2-3년 내에는 가시적인 비교가 될 만큼의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발표한 사이버 전략 보고서가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GPT나 보시고 기사 보셔도 아실 텐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하나의 자산 형태로서의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게 미국의 그 위상, 지위, 국가적 패권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었던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보고서인데 이거를 좀 더 제가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그 미국이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이게 금융이고 군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군사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력을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경제력 오일머니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달러 패권이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군사력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베네수엘라나 경계를 하면서 전쟁도 일으키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을 의심을 하고 있는 곳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관세 정책도 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AI 전쟁 등이 있지만 최근에 미국이 달러 패권에 대한 것들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경제력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미국이 1위인 건가? 과연 AI의 혁신에서는 미국이 1위인가? 로보틱스는 마찬가지인가? 측면에서 미국의 위상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보게 된 부분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간단한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제 상황들에 대한 법안들이 순서로 왜 있는지를 짧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 편한데 첫 번째로 미국에서 작년에 아무런 반대 없이 통과되었던 지니엑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였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건 클래리티 액트는 그 금융 자산들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FIT 21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 이걸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는 세 개 법안이 3단계처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작년 6월에 만장일치로 미국에서 통과되었던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서 그랬냐 비트코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달러를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 즉 디지털 금융 시대는 올 거라고 보는 상황에서 미국 달러는 거기에서 패권인가를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US 달러 기반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얘기냐 하면 US 달러 자체의 위상은 99%의 마켓시어는 못 가지고 있을 텐데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미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99%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 영향력을 넓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다 장악해 놓은 곳으로 세계 금융을 점점 더 이동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출발이 미국 달러를 옮기는 거였고 미국 달러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늦어지는 이유도 미국 민간 금융사, 미국 정부 금융사들이 미국이 직접 통제하지 않은 USDT 같은 테더 자산들을 두고 서클도 일부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페이팔의 PYUSD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은 디지털 달러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게 활발하게 돌아가서 미국 달러 패권이 규모 있게 더 준비가 된다 하면은 금융자산들을 넘기는 형태가 이루어질 거고 그 마지막이 서비스가 옮겨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세상에서의 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저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이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미국이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판도 내에서 우리의 금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이 채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격 결정권은 CME와 ETF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장 큰 ETF 거래량도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들도 미국에서 주도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비트코인은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자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를 국가 전략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USD 스테이블 코인, 달러부터 디지털 달러부터 디지털 금 그리고 금융자산의 토크나이제이션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 패권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지했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엘리멘트로 보고 있는 게 그 보고서의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향후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무기로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짜놓은 판에 많은 국가들이 스며들게 만드는 형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무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뭐 공격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한 10여 명이 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숫자로 보고 적게 봤을 때는 한 3, 4억 명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전체에서 채굴 쪽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이틀 전에 미국 상원에서 나왔던 거는 중국이랑 결국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비트코인 관련된 걸 미국이 잡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유일하게 비어 있는 게 채굴 설비들, 그 자재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에서 채굴되는 그 채굴 장비들 중에서 중국산 장비를 쓰는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 즉 비트코인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거를 미국이 완벽하게 미국 통제권 내에 둘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미국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USD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채택을 했었을 때 그게 당연히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지금의 금도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통제력 혹은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효과로 치면 무기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과 같은 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중국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우리는 중국에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 비트코인이나 개방 경제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겉으로는 거의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거의 검토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잘 하지 않는 그 CBDC 지금 점점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그런 부분에선 정치 경제 구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틱톡 서비스도 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오픈 형태의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플랫폼 생태계를 개방형 생태계를 애초에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의 정치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용성을 넘어서 금융 자체도 더 오픈형으로 간다에 대한 것들은 중국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장악력을 효율성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현재도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너무 개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해당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를 하다 보니까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중국과 가까운 영향권에 있는 곳들의 금융 허브를 활용을 해서 진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활용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왜 미국이 유독 더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더 내고 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중국이 뛰어들 수 없는 경쟁 시장에서 미국이 잡아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더 강하게 잡아가려고 하는 게 현재의 분위기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예전부터 뭐 1대1로 자금 성격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들의 경제적 장악력을 넓혀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다면 디지털 달러로 USD의 침투를 그런 언뱅킹 지역들,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의 불안정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위안화나 중국 경제의 글로벌 장악력을 더 낮추기 위한 수단에서 디지털 자산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격으로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뭐 한 300에서 500K는 쉽게 가지 않겠느냐. 뭐 나중에 가면 1밀리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제 분들의 전망들을 봤었을 때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게 그래도 한
800K에서 한 1밀 정도까지를 보는 게 있는데 꽤나 어그레시브한 거라서 이건 10년이 걸릴 거냐 15년이 걸릴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자산 배분 웨alth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울트라 하이네월스들이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중동 위기나 이제 페드에서의 어떤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뭐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보다는 이걸 상승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고 한 가지 사례로 미국에서도 단순히 그 JP 모건 블랙락이나 이런 큰 금융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15,000명이나 되는 그 자산 상담사, 우리나라로 치면 프라이빗 뱅커, PB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곳에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게 그냥 수요가 없는데 상품을 내보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부유층에서도 직접적으로 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좋다, 매크로 상황이 어쩌다는 그게 어느 속도로 빨라질 거냐에 대한 그 정도의 변수인 거지 이게 네거티브로 가거나 뭐 아니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지면 그 사람의 그 드라이브였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단계들을 거쳐가고 성장 속도가 이미 빨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좀 이슈가 됐던 제인 스트리트 같은 이슈는 단기적인 가격 영향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제인 스트리트가 뭐 원래 그 전통 금융권에서도 마켓 메이킹이나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쪽으로는 굉장히 큰 곳인데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는 ETF 기관 자금이 아무리 많이 빠져나갔다 해도 아직 상당 부분 순매수 형태의 흐름이 있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제인 스트리트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미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ETF로 들어와 있고 CME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선물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에 있는 전통 금융사가 아무리 덩치가 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조작이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클 뿐더러 해서 그에 대한 유인 요인도 엄청 크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움직이기에도 유동성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코인 시장에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조작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세력들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유인 요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비용이라고 하면 비용을 들였을 때 내가 시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얼만큼의 변동을 먹을 수 있느냐를 보는데 유인 요인이 사실 별로 없죠. 이미 유동성이 너무 깊어져 있고 내가 제재받고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굳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조금 더 다른 시장에서 그 조작을 한다고 하면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를 텐데 굳이 모두가 살펴보고 있고 움직여봤자 많이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시장에서 그런 형태의 행동을 가져가기는 되게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랑 세력이라는 게 계속 좀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어떤 봉 차트를 봤었을 때 이거 세력 아니냐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거 이건 것 같다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요즘에 그 공포 분위기랑 맞들려 가지고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그 비트코인 시장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한국에서는 투자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영어로는 트레이드라는 거랑 인베스트가 되게 좀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인베스트를 하려고 보는 거냐는 관점에서 아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면 온체인 지표라든가 이런 매크로 기반의 것들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짧은 시간에 들어오고 짧은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뷰의 판단보다는 당장의 수급 위주로 보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진입 기간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되고
나오는 기간도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수들이 내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2주 동안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바뀌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짧게 보시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만 이제 나는 비트코인은 애초에 가치 저장 수단이야.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1년 내에 200%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라는 게 대부분의 뷰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주식부터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바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주변에 이렇게 금융사 이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룹사 분들도 계시고 물어보세요. 언제 사야 되냐 해서 물어보면 한 몇 년 동안 이제 똑같은 분의 카톡이 있었어요. 금융그룹사 그 오너분도 계시고 했는데 비트코인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좀 지나서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빠져가지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세요라고 얘기 드리면 지금 너무 횡보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일 사기 좋은 때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눠서 분산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분산해서 산다는 건 장기 투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단기간에 회수해야 되는 자금 성격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분산으로 꾸준히 그 적립식 형태처럼 투자를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를 뽑자면 단연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일 것 같은데요. 최근 클래리티 법안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클래리티 법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4월 내에는 통과를 시키지 않겠냐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클래리티 법안 자체 통과보다는 지금 법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맡고 있는 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통 금융권들의 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인데, 그 내용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나 그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걸 보고 있어서 생각보다 합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에 클래리티 법안을 올려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방수권법 자체가 매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 넣으면은 무조건 올해 내에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저도 건너서 듣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미국 정가관이 그 워싱턴 쪽에서는 이미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지급하느냐 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쟁점인데, 이것도 해소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게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이전에는 한 1월, 2월에만 해도 쟁점이 됐었던 이게 SEC에서 관할을 해야 되냐, CFTC에서 해야 되냐 부분은 SEC에서 이미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이건 CFTC 관할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핵심 논란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수권법에 들어가서 그걸 확실하게 올해 내 입법 처리를 거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새로울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 가장 행정적인 부분, 입법 절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로막는 부분에 대한 해소는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수권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다는 결국 말씀드렸던 건 이번 달에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에서 계속 반대하던 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에 대한 향방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거를 한두 달 내에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된다면 곧바로 코인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소식이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그 수급은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구조적으로 아예 바뀌는 데까지는 확실히 입법이 되고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게 돼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이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ETF라는 창구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액트가 되고 나서 이걸 베팅을 한다. 근데 그거를 베팅을 할 수 있는 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 같은 곳들은 현재도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그 시장 견인은 통과가 되자마자 혹은 발표가 되자마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자금들, 보수적인 자금들, 그리고 바젤위원회 기준으로 통제받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자금이 들어오기까지는 결국에는 세부 입법 사항들이 정해지고 명확화가 돼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두 번에 거쳐서 파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고 나서 단기 자금성들의 수급이 훨씬 개선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말 단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대규모의 시장 구조적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이 최근 개별 호재 없이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 호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가장 큰 호재들이 많았던 거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엄청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더리움 자체의 가능성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지금 비트코인은 규제 허들을 이미 많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규제가 어떤 개선되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올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언제냐에 대한 게 비트코인의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지금 요즘 이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이제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자산들이 토큰화 된다, 아니면 결제가 대규모 이동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즉 전통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을 시키겠다에 대한 방향성이고 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럼 그 기관들은 툴이 필요해요. 인프라가 필요하고. 근데 그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자산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 핵심 인프라를 시작하고 만든 게 사실 이더리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이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영역, 이미 마켓 쉐어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55% 이상 가지고 있고, 디파이 시장에서도 52% 이상을 쥐고 있고, 근데 그건 단순 자금만 봤을 때고, 개발 생태계, 그리고 나와 있는 서비스 장악력, 그리고 호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앞으로는 이 기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토크나이제이션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원천적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여러 번에 나와서 나온 소식은 아니지만, 그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게 시장 환경이 이더리움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게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RWA의 인프라를 다른 코인이 대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더리움이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못 갔었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 왜 그게 반전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걸 단순히 얘기를 드리면 2년 전에 그 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서 무슨 변화를 가져갔냐, 이더리움은 그 흔히 얘기하면 강변북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강변북로를 만들어 놨는데 서울의 모든 교통을 사실 강변북로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이더리움이 정말 커지고 전 세계 모든 금융이나 결제에 쓰이려면 이게 주변 지류 도로도 많고 고가도로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 도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강변북로가 꽉 차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주변 지류 도로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어 2들,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나 아비트럼이라던가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성 메인넷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술적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에서 벌 수 있는 수수료를 되게 줄여놨어요. 줄인 이유는 확장성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확장성 있는 체계를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같은 걸 만들었더니 어디서 돌아갔냐? 레이어 2라고 하는 그 지류 주변 도로에서 돌아갔고, 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이거 이더리움이 그 길게 보고 이런 거 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커봤자 어차피 주변에서만 다 먹고 이더리움은 남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난 2년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언제 왜 지금 달라지고 있냐라고 하면, 기술은 2년 전부터 적용돼서 이미 이더리움 수수료는 낮춰져 있고 안 좋은 내용들은 다 반영돼 있고, 비탈릭 부테린 뭐하냐, 쟤는 개발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가끔 또 그 와중에 비탈릭 부테린 설명도 안 하고 이더리움 팔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최근에 한 달 정도 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더리움이 핵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생태계를 운영을 하겠다. 즉 남 좋은 일만 해주지 않겠다라는 형태를 명확하게 천명을 했고, 기존의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가져가는 레이어 2들이 구체적인 확장 솔루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구조,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개선을 한 달 정도 전에 공식화해서 발표를 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더리움이 쓰이는 건 알겠는데 가장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요즘 들어서 확실히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많이 상승한 흐름은 알트 시즌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고요. 근데 시즌의 시작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난 제가 산업에 처음 들어왔을 2015년부터 한 24년 정도까지 주도되던 그 9년, 10년간의 시대와는 달리 구조가 아예 바뀌었어요. 즉 지금 제가 요즘에 출장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코인에 흔히 투자를 하던 벤처 캐피털들이 옛날만큼 신규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고 있는 것들이 신규 코인에 투자가 돼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마케팅이나 어떤 사업적 개발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오고 나서는 이더리움이 오고 이더리움 오고 나서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알트코인들의 시장이 올 거야 라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왔고 이더리움도 다시 오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너머의 알트코인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은 오지 않을 거고요. 다만 계속 얘기했던 기관들의 사용성, 즉 이게 결제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그걸 리드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리플 생태계에서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온체인에서 뭐 디파이 상의 어떤 그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한다던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덱스를 한다던가 등 어떤 실질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기관 줄기 혹은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없는 형태의 알트코인들은 앞으로 모멘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시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이 온다라는 거는 일부는 맞고 그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아예 아닐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방금 대표님 설명을 듣고 그러면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코인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이게 그 메이저 알트코인을 어디까지로 인지하시는지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 이런 것처럼 자체적인 그 규모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지금 나와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걸 바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한 트랙 레코드도 볼 테고 저기에 대한 자산 규모가 이 정도로 큰가,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인프라다 보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좀 더 인지를 하시면 좋냐면 놀이공원이 있는데 그 막상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더니 놀이기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속열차 같은 것도 있고 유아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귀신의 집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그 내가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이 있느냐라는 것들 관점에서 대규모 생태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형태의 알트들은 그 인프라성 알트들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생태계로 하면은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지급 부분에서 지급 결제에 있어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 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요즘 그거를 이제 그 중개 솔루션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졌을 때 시세가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 상이 아닌 밖에서 뭐 온갖 거래소 시세도 있는데 이 시세를 핵심적으로 모아줄 수 있는 건 누구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 같은 거 오라클이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면 아무나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왜 보냈는지에 대한 거는 다 사생활 보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온체인 스트럭처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금융 결제 영역에서는 사생활이나 이제 개인정보 부분까지도 이걸 어떻게 마스킹을 하지? 했을 때 제로 날리지 뭐 기술이라던가 프라이버시 기술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그럼 그거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에서 누가 하고 있지? 이런 관점에서의 그 금융 인프라가 깔렸을 때 핵심적인 필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코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 목록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뭐 시세 쪽엔 체인링크다, 아니면 그래도 덱스 쪽에서는 유니스왑 같은 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대출 관련해서는 아베나 몰포 같은 데가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그 역할이 있는 곳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중에 어떤 코인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트코인이 그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어쨌든 그 가장 시총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상승 여력이 별로 없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박아놓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디파이 기관 쪽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걸 유의미하게 보고 나머지 쪽을 좀 더 갔을 때 이더리움이 기관의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속도 측면에서 그 개인 소비 결제 측면에서 아니면 그 역할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솔라나 같은 것들이 먹는 시장이 있겠구나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모치 아니면 거기서 XRP 같은 게 채택이 많이 되고 금융기관들의 지급 결제를 넘어서 뭐 리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다 한 측면에서 나머지 비중은 좀 더 내가 베팅할 수 있는 디파이나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알트코인들 위주로 배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장기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모든 코인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은 단기 이벤트 트레이딩성으로 보진 않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장기 적립성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이벤트성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실제 쓰이고 있냐 주장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그냥 어떤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꾸준히 넣자라기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증명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분산을 해서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 리플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도 저는 최근에 아까 제가 2부에서 이더리움 얘기 들으면서 비탈릭이 정신 차렸다. 진짜로 이더리움 코인 중심으로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리플 CEO가 나왔을 때 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리플이 공격을 받았던 게 야, 리플 사업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인수하고 기관형 서비스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많이 쓰이면 XRP 코인은 대체 무슨 좋은 일인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XRP 입장에서는 뼈아픈 비판인데 솔라나에서도 그걸 계속 갔어요. 야, 너희는 해봤자 코인으로 환원되는 거 없잖아. 그럼 코인 왜 들고 있어야 돼? 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리플 CEO가 발표했던 내용이 앞으로 XRP 코인으로서의 가치 환원 연결고리를 더 명확하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라서 그대로 평행이론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더리움도 디파이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돼 있었어요. 잘 돌아갔고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생태계가 상태에서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환원 고리가 약해서 가격이 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이더리움 재단에서 한두 달 전에 그걸 발표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플에서도 기관형이 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결제, 뭐 장부 관리, 뭐 발행 다 있어요. 근데 아직 이더리움처럼 증명을 하지 못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XRP 코인과의 연결고리가 약했었기 때문에 이 코인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 이 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돼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겠다에 대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이더리움에 비교해서 보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최근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의 4월 폭등설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리플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많은 이제 얘기하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코인이라는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시니컬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폭등할 이유도 저는 아직은 당장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폭락할 위험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양쪽 이야기를 드리면 폭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온체인이나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이클은 걱정이 있는 게 이게 환경이 같았을 때에는 큰 구조적 환경이 같았을 때에는 경제가 사이클을 돌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산업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만으로 수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리플 ETF만 하더라도 나온 지가 몇 달이 안 됐고
꾸준히 순유입이 뭐 40일간 이어졌었던 적, 뭐 넘게도 이어졌었던 적이 있지만 순유입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만큼 유의미한 규모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XRP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나 반대로 회사가 안 하고 있다던가 한 측면에서 우려 포인트도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양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닫고 보고 있는 게 리플사 XRP에서는 결국에는 지급 결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관들이 리플의 폐쇄된 생태계 내에서 쓸 수 있는 토크나이즈된 생태계를 구축해준 서비스 라인업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성이 증명이 되었을 때 오를 수가 있고 코인과의 연계성을 더 보였을 때 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돼야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급격한 폭등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락 측면에서도 다른 재단들에 비해서 쾌계적으로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오고 꾸준히 만들어나고 있고 재무적인 유동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도 않고 규제 리스크는 좀 많이 벗어났고 이게 단기간에 억제로 작용할 만한 대단한 재료도 있지 않고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들 이게 리플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부터 모든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워낙 홀더분들이 잠잠한 시장에서 재료를 기다리다 보니까 작은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플은 뭔가를 하려는 시도는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증명하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2달러 선을 좀 뚫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즘 어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스타크래프트 종족을 비교를 하자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어요. 굉장히 키우기 비싼 종족인데 거기서 어떤 유닛을 뽑고 내려면은 초반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고급 유닛 같은 경우 마콘 같은 뭐 고급 유닛을 뽑는다 하면은 한 마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그나 다른 것들을 하면 금방금방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리플은 태생부터 그리고 옛날부터 프로토스와 같은 혹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B2B 기관 씬에서 옛날부터 정말 노력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단기적으로 보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반대로 그게 성공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큰 시장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리플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성과를 안 보였다. 맞는데 리플은 기관 시장을 노렸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제도 개선이 언제 되고 있냐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입법도 뭐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입법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그러면 입법이 끝난 뒤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 회사 다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당장 내일 입법이 됐어요. 그럼 대기업에서 우리가 볼 만한 유의미한 가시적인 서비스가 나오는데 2달이면 될까? 1년이 걸릴까 생각하면 2달보다는 1년에 훨씬 더 가까운 시간이 걸리겠죠. 내부적으로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준비하고 뭐 심의 받고 뭐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리플은 규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아직도 기관들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리플이 제가 업계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도 기관들과 구체적인 서비스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도장을 찍고 서비스화돼서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좀 리드 타임이 걸린다라고 봐서 리플은 어려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보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게 규제가 지나고 기관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한 1, 2년 사이에서는 그래도 예전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의 변화들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리플 ETF가 초반에 비해서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이랑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관들이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XRP 코인과의 연계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 혹은 솔라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 돈을 얼마 벌고 있는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이더리움 DAT를 보더라도 스테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봤을 텐데 스테이킹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XRP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했었을 때 아직 디파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웹3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는 너무 다 잘 돼 있고 좋은 상품인데 아직 성과가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이거의 내재적 가치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 기관 도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리플사에서 얘기하는 XRP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는 기관들이 활발하게 결제해서 쓰고 XRP를 활용을 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선순환 고리를 하고 있는데, 도입이 돼야겠죠.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이 돼서 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는 코인을 바라보는 눈이 펀더멘털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숫자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답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XRP에 대한 자금 유입이 느려진 것도 있고, 제가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물 유동성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XRP ETF도 처음에 나왔을 때 대기 수요가 있었죠. 그래도 담고 싶다. 어떤 대기 수요는 지나갔고 앞으로 꾸준한 현물 유동성이 들어야, 그러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아직 얇은 시장에다가 펀더멘털리도 기다려야 되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향후 리플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기관 수요를 흡수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이고, 다음에 조금 더 이더리움이 가지 않는, 이더리움이 경쟁 속도나 비용 측면을 경쟁한 솔라나 같은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훨씬 더 기관 특화되어서 싸울 수 있는 XRP와 리플사가 있는 조합이 있는데, 관점에서는 좋은 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훨씬 더 기관 특화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개방형 오픈 생태계인 이더리움에 있는 어떤 걸 써서 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블록체인의 장점만 이용해서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리플에 있는 솔루션들을 갖다 쓰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선두주자들이 아닌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내 서비스를 내기보다는 블록체인의 이점을 그대로 활용만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XRP나 리플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기관 시장에서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 우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경쟁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리플을 하면은 기관 하면 리플이었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더리움도 더 많이 당연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캔턴처럼 미국 금융사 네트워크들이 같이 쓰는 게 우리는 이 체인 쓸 거야 하면서 본인들의 얼라이언스처럼 나오고 있는 이런 경쟁 대비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모든 다른 시장들이 나와서 경쟁사들이 나오기 전에 실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게 현재 리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해내느냐 아니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느냐라는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솔라나와 리플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듣긴 들었는데 두 체인이 너무 성격이 달라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보면은 1위 이더리움이 있는 상태에서 2위랑 3위가 합작을 하자 해서 우리가 이겨내자라는 거는 구도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일단 코드 베이스도 너무 달라요. 솔라나는 아예 다른 코드 베이스를 가져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플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리플 생태계 내로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크고, 솔라나는 또 훨씬 더 웹3 네이티브에 있는 그런 생태계들, 더 개인 기반의 그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좋게 해석을 하자면 서로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너무 이질적인 상태라서 합쳤을 때 그게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합치는 데에 대한 비용이나 부자연스러움이 훨씬 클 것 같아서 각자가 가는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과 솔라나에 대한 올해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격 같은 경우에 두 자산들은 변동성이 꽤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대치되는 얘기로는 그럼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거냐 폭락할 거냐 측면에서 저는 반대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대비 한 100%씩 위아래로 열려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저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라나와 리플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되었을 때, 혹은
그게 증명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계단형 움직임이 훨씬 더 크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위로도 100% 아래도 100%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특정 사건 위주로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뉴스나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보시고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 게 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 회사가 2018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쟁글이라는 사이트를 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 그 코인계 다트 같은 공시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코인 지금 현재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롯해서 한국의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하는 건지는 저희 회사에서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소식들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검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있지 못하다, 그 놓치다 할 때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리플의 최근의 이벤트들, 최근의 주요 소식들을 보시면 며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정말 바로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저희 회사 컨텐츠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예를 들어서 리플을 검색을 해서 혹은 XRP를 검색을 해서 밑에 스크롤을 해보시면 광고 영역을 지나서는 그 코인에 대한 주요 투자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역시 저희 회사에서 검증을 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사기 말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정도는 저희 회사나 뭐 네이버에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요즘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채널에 대한 신뢰가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게 텍스트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본 다양한 채널, 그래서 경제원탑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 있는 채널에서 검증된 스피커, 초대분들을 해서 어떤 자산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들어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많이 쓰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들으시면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좀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내용 검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지금 정확히 비중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중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소액 비중을 제가 그때 보고 있는 이벤트성 알트코인들에 좀 더 보고 있고 그 알트코인들이라 해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형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너무 작지 않은 그런 형태의 토큰들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계속 가져가는 형태로 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트레이딩성까지도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맞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제일 이제 다 잊으시더라도 잊지 않으시면 좋지만 다 잊으시더라도 좋은 거는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되게 많이 틀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구조가 제도권화되고 기관화되면서 예전에 개인들 위주의 플레이 혹은 스타트업 위주의 초기 시장 얼리 어댑터 마켓과는 아예 다른 양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에서 뭐 반감기 사이클이 다시 오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냐, 뭐 예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에 대한 예전 방식,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섣불리 믿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그냥 안 한 선택보다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이 최근이냐 아니면 예전이냐 된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해서 내 수익률을 지키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